오늘은 장희빈 숙종입니다. 네, 희빈 장씨죠. 장희빈은 역대 드라마 최대 출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이 장희빈 얘기 그가 많이 나오고 사극에서도 꾸준히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건 드라마에서 다루는 역사는 각색된 하나의 해석이죠. 그래서 온전히 믿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재미 요소, 그죠? 일단 극정 요소가 추가되다 보면 과장이 되죠. 확대 해석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본 인물은 장희빈인데요. 역시 이 희빈 장씨죠. 드라마를 통해 가장 많이 조명된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장희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연이 매우 기구하고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자이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후궁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 상징성 때문에 아마도 장희빈은 꾸준히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네요. 최근에 예전에 방영됐던 그 장욱정 그 사랑에 살다 SBS 드라마를 보면요, 장희빈에 대한 시각이 기존의 해석보다 다소 좀 유해졌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 장희빈은 그 조선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악녀, 요녀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1961년 김지미 씨부터 출발해서 가장 최근에 김태희까지 모두 9명의 장희빈이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역대 장희빈들을 보면 그 악랄함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에 초점을 맞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희빈, 조선의 미인이죠. 그래서 한국의 소용돌이 중심이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 그래서 희빈이라는 뜻은 중전 아래의 후궁을 뜻하는 직함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내명부의 정일품 여자를 빈이라고 했고요.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빈이 여럿이다. 빈이 여럿일 경우 착한 빈이면 선빈, 어진 빈이면 현빈 하는 식으로 왕이 각각 그에 맞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장희빈이 등장한 시기의 임금은 숙종이었습니다. 그는 숙종은 절대 왕권을 휘두른 카리스마 넘치는 왕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숙종이 집권 내내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왕권 강화였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시 조선 정치 체제는 분당 정치죠. 분당 정치였습니다. 분당 정치라는 것은 특정한 그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집단이 분당에 따라서 파벌을 이루어 정권을 다투는 그런 일을 하는 방식의 분당 정치인데요. 분당 정치를 조선을 좀 붕괴시킨 나쁜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뭐 분당 정치 오늘날의 우리 국회에도 그 진보와 보수 그죠?로 남아 있는 아주 보편적인 정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집권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각자의 그 가치를 내세우면서 서로 충돌하잖아요. 당시 조선도 서인과 남인, 그죠? 서인과 남인이죠. 남인으로 나뉘어서 여당과 야당을 오가면서 정쟁을 벌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독재를 견제하고 그 뭐랄까요, 상호 발전적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제가 분당 정치의 이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념일 뿐이고요.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어느 한쪽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져 버리면 왕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집니다. 이에 숙종은요, 재위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 3번이나
여당과 야당의 위치를 바꾸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다르죠. 왕이 교체되지는 않잖아요. 뭐 지금은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5년마다 그 대통령이 배출된 당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죠. 뭐 지금은 별로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때는 왕이 주도해서 여당과 야당의 위치를 바꾸면서 왕권 강화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을 주도하는 당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을 바로 한국이라고 하죠. 첫 번째 황국은 경신년에 일어난 경신황국이라고 합니다. 경신황국. 자, 첫 번째 경신황국입니다. 1680년도. 남인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고 생각한 숙종이 영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몰아내고 서인으로 지배 세력을 교체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후 주도권을 잃은 남인이 생각해낸 꾀가 바로 이 장옥정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남인들과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장옥정을 궁궐로 들여서 숙종의 마음을 얻는 거였죠. 당시 숙종은 이미 인현왕후라는 중전이 있었습니다. 서인들과 가까웠던 인현왕후는 전형적으로 참한 여성 스타일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청순했던지 태어날 때 그 집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춤을 추고 온 동네가 향기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현왕후 한 명으로는 만족하기에는 숙종의 여성 취향이 매우 다양했다. 남인들도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이런 계략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 누구? 장옥정, 김태희, 장옥정의 미모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이었죠. 장옥정의 사진이 남아있진 않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숙종 실록을 보면요. 장희빈의 미모가 잠옷 아름다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예뻤다고 써놓은 게 뭐 대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선 왕조 실록은 물론 조선 왕실과 관련된 모든 문헌을 찾아봐도 여성의 외모를 언급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기록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가 장옥정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조선 역사상 최고의 미녀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인들은 이 정도 외모라면 궁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야 숙종? 야 저렇게 여자를 밝히는 숙종? 마음 그냥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돼요. 장옥정이 전략적으로 궁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요. 장옥정이라는 인물이 궁녀를 자청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궁녀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말 그대로 왕의 하녀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생 잡미를 하며 지내야 하고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녀는 그냥 왕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궁녀를 탐하는 건 곧 국법을 위반하는 일이었고 궁궐 안에는 남자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기거한 남자인 내시는요. 아시다시피 거세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눈에 들지 못한 궁녀는요. 그냥 그대로 궁궐에 갇혀 지내다 죽는 거죠. 그래서 딸을 가진 입장에서 자식을 궁궐에 보낸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 부양이 힘들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루어지는 좀 슬픈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장옥정은 중인 출신이긴 했지만 작은아버지, 즉 숙부가 엄청난 부자라서 궁궐에 팔려갈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 비단, 인삼 등을 거래하는 밀무역이 성행했는데 이를 주도한 역관, 역관 중 장현이라는 거부가 바로 장옥정의 숙부였습니다. 당시 역관은요, 중인 신분이긴 했지만 상당한 부를 축적이 가능했고요. 이것을 매기로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관은
어떻게 보면 통번역가로 할 수 있죠. 그 고려와 조선시대의 통역, 번역 등 역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의 직책이었죠. 이런 장옥종의 숙부는요, 이런 역관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남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잣집 출신의 얼굴도 아름다운 장옥정이 굳이 궁녀로 궁궐에 들어온 것은 이 남인들이 장옥정을 내세워서 재기를 노린 물밑 작업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그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남인들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장옥정은 입궁한 뒤에 곧 숙종의 마음을 얻게 되고요. 숙종과의 사이에서 윤희라는 아들까지 낳습니다. 상황은 점점 바뀌었죠. 남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보통 중전이 낳은 자식이 세자가 되지만 안타깝지만 인현왕후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이에 숙종은 장옥종의 아들 윤을요 세자 책봉합니다. 세자 책봉. 네, 집권당이 서인은요 남인 쪽 사람인 장옥종의 아들이 세자가 되니까 장옥종의 신분이 주인인 점을 지적하면서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숙종이 아니죠. 세자 책봉에 반대한 죄를 물어 서인들을 쫓아내고 남인들을 다시 여당으로 들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사년에 벌어진 황국이라고 해서 기사황국이라고 합니다. 1689년. 네. 이 과정에서 서인 계열인 인현왕후도요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해서 장옥정이 정비가 되고 실질적인 나라의 안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죠. 최씨. 원래 이 여자는요 이런 와중에 무수리 최씨가 등장합니다. 무수리. 원래 이 여자는 천미주씨입니다. 천미주씨. 인현왕후의 이름도 없는 몸종이었어요. 무수리. 근데 어느 날 숙종이 밤에 왜 쓸데없이 그냥 궁궐을 거닐고 있었는데 주인 없는 인현왕후의 침소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의아하게 생각한 숙종이 침소에 가보니까 무술이 최씨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려놓고 있었다는 거죠. 왜 상을 차려놓고 이것에 홀로 있는지를 물어보자 무술이 최씨는요 오늘이 인현왕후의 생일인데 몸은 없어도 마음만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감동이죠. 이 마음 씀씀이에 숙종이 그만 뻑갔습니다. 소위 홀딱 반했습니다. 홀딱 반한 거예요. 그때부터 둘 사이의 관계가 시작돼서 무술이 최씨는요 숙중에 승은을 입고 연인궁이라는 아들까지 낳은 숙빈이 됩니다. 숙빈. 옛 아내의 생일에 그것도 옛 아내의 몸종에게 마음을 빼앗긴 숙종도 참 놀랍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조선시대의 관직을 보면요 품계에 따라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있는데요 희빈과 숙빈은요 품계로 따지면 정 1품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국무총리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급이었다는 건데요 천민 출신으로 정 1품까지 오른 여자가 바로 최숙빈이었으니 이 또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장옥정에게 닥친 시련은요 최숙빈의 등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숙종이 변덕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시간이 흘렀으니 장옥종도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았을 거고 숙종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고 인품이 뛰어났던 자신의 그 첫 번째 분이라고 해야 되나? 인현왕후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숙종은요 은근히 사람을 시켜서 인현왕후의 안위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궁궐에서 내친 임금을 원망하고 있을 줄 알았던 인현왕후가 웬걸 티를 짓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낮추고
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듣게 됩니다. 숙종,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크게 감동해 이전에 조처, 조강지처를 뉘우치며 자신 이전의 조처를 뉘우치면서 인현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려 합니다. 몰락의 시작이죠. 그렇지 않아도 인현왕후 패출 당시 함께 실권했던 서인들은요, 인현왕후의 복위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연히 집권 세력이었던 남인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난리 났겠죠. 서인들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경의 변화가 생긴 숙종은요, 또 남인들을 내치면서 다시 한번 황국을 불러옵니다. 갑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갑술황국이죠. 갑술황국. 1694년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인들은 또 물러나고요. 서인이 다시 집권한 한편 인현왕후도 중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컴백. 그럼 장옥종은 어떻게 됩니까? 중전이 된 지 5년 만에 별당으로 쫓겨나 둘째 부인으로 다시 강등되는 신세가 되었죠. 자신의 지인은 인현왕후가 가져가고 자신의 남편은 최숙빈에게 빼앗긴 겁니다. 장옥정은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와, 나 장옥정인데? 야, 특히 자신을 몰아낸 인현왕후를 용서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취선당이라는 곳에 무당을 불러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저주하면서 인현왕후의 그림을 그려놓고 활을 쏘거나 칼을 꽂는가 하면 귀신에게 저주를 빌고 집으로 인형을 만들어 바늘 찌르는 등 온갖 주술을 다 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통한 걸까요? 그 후 인현왕후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직후에 장옥정이 무당을 다시 불러서 왕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숙종의 귀에 들어가고 말입니다. 오, 장옥정의 행동에 노한 숙종은요, 처음에 그녀에게 야, 자살해 라고 자결을 권했다고 합니다. 2번을 권해도 자살하지 않지 않아 사약을 내리고요. 사약마저 거부하자 문짝을 떼어와 몸을 내눌러서 억지로 사약을 먹이려 했다고 합니다. 장옥정은 울부짖다가 마지막으로 세자인 윤이 보고 싶다. 윤이 불려옵니다. 이때 그녀는 놀랍게도 너는 아버지 숙종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라면서 아들의 성기를 잡아당겨 성불구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약을 강제로 마시고 생을 마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장희빈 드라마의 그 클라이맥스죠. 항상 마지막 회의 일부분이 됩니다. 억지로 먹이는 사약에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죽는 장희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이 나곤 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다 사실이냐? 그런데 지금 장옥정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는요, 사실 모두 야사입니다. 야사.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설화인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조선 왕조 실록에는요, 장옥정이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장옥정과 관련된 일화는 후일 숙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세자 윤, 그죠? 경종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종은요, 즉위할 때부터 몸이 매우 약했고 후사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옥정이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하는 소문이 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런 얘기들 중에 사실이 있었더라도 실록에 정식으로 적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역사는 흘러서 장옥정과 숙종, 경종까지 모두 죽고 최숙빈의 아들 연인공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영조입니다. 천민의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장옥종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장옥종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서인과 남이 늘 함께했습니다. 이쯤 되면 장옥종은 노부의 대명사이자 악녀의 화신이라기보다는요, 붕당 정치 속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희생양 정도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옥정의 외로움은요, 차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서울에는요, 그 숙종과 인현왕후의 무덤이 함께 나란히 자리 잡고 있지만 장옥정의 무덤은 그들의 맷자리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홀로 있습니다. 장옥정을 몰아낸 서인 세력이 역사 속에서 그녀를 좋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음. 그때 생겨난 나쁜 소문들이 지금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옥정의 이미지를 형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장옥정 역시 부유한 집안의 등을 얻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 그녀의 삶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궁궐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행했던 최대의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당을 불러 중전을 저주한 일조차 한 남자의 사랑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자의 여성으로서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은 여자 장옥정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방영된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요 딱 맞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사랑에 산 그런 여자였습니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피바람 속에서 말 그대로 드라마 같은 삶을 살다가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린 여인. 이제는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내려야 할 시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한국사 특강 장옥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